저는 그날 11년 전에 버린 남자의 얼굴을 현관문 앞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보라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던 2027년 1월이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폭설 경보가 내려졌고 뉴스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자막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날 모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문화센터 후원 모임, 1년 예산이 달린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센터 관장, 지역 신문에 인터뷰도 몇 번 나갔고 행사 때면 마이크를 잡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서는 여자.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합니다. 지연 관장님은 참 강하세요.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강하다니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무너질 틈이 없었을 뿐이라고. 그날도 저는 아침부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세팅, 후원자 명단 확인, 현수막 위치 점검. 출장 케이터링 업체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혹시 문제 없으시죠? 걱정 마세요. 시간 맞춰 도착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심장을 후벼 팔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땡동.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현관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출장 케이터링 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물에 젖은 바지 끝, 그리고 손등에 선명하게 남은 화상 자국.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도윤. 11년 전 제 남편이었던 사람. 제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크게, 너무 세게. 여보.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도윤도 저를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팔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늘 행사 취소할 수 없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없었습니다. 대신 낮아진 시선, 조심스러운 표정. 불편하실 텐데요. 일은 일입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왜 11년 만에? 그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엔 명품 정장을 입고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테인리스 냄비를 들고 조리 가방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고 울퉁불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불 앞에 서 있었던 걸까?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관장님, 이런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사업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냄비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덜컹거렸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세팅된 한식 코스 요리. 출장 업체 잘 고르셨네요. 음식이 정말 괜찮습니다. 칭찬이 들릴 때마다 제 속이 이상하게 쓰렸습니다. 도윤은 사람들 눈을 피하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접시를 나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처음 보는 표정을 봤습니다. 부끄러움, 아니면 후회. 그때였습니다. 탕! 접시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주방으로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았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완벽해야 했고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행사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후원자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주방 정리를 마친 뒤 도윤은 계산서를 건넸습니다. 여기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스쳤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예전의 부드럽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덕분에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식당에서 일해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네. 국수집입니다. 엘리트 금융맨이던 사람이 국수집 주방에서 일한다는 말. 그 말이 제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참 잔인하네요. 그가 현관을 나섰습니다. 눈이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안에는 계산서 외에 또 하나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양육비 정산 내역, 미납 금액, 연도별로 정리된 표. 마지막 장에는 붉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갚겠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11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분노, 억울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창밖에서는 눈이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아침 결국 그의 국수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진짜로 시작되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제 꿈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2015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목동의 32평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던 날이었지요. 저는 그때 40이 되기 전이었고 아직 제 안에는 무대 위 조명이 꺼지지 않은 채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극단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지방 순회 공연 자리 하나 비었어요. 2달 일정인데 연출 맡아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2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말자. 이번엔 나를 위해 살자. 그날 저녁 저는 도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지방 순회 공연 제안받았어요. 그는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2달이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달? 집은? 서연이는?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회사 사람들 알면 웃어. 왜 웃어요? 지점장 아내가 지방 돌아다니면서 연극한다고? 모양 빠지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모양이 왜 빠져요? 그게 제 일이잖아요. 그는 리모컨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현실 좀 봐. 애도 있고 집도 있고. 언제까지 철없는 소리 할 거야?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철없는 소리요? 꿈이 밥 먹여줘.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망치처럼 울렸습니다. 도윤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제 인생이에요. 그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생? 인생이면 뭐든 다 돼. 나 회사에서 얼마나 눈치 보는지 알아? 당신 공연 따라다닌다 하면 뭐라고 하겠어? 말다툼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은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당연하지. 세상은 체면으로 사는 거야.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서연이 9살이던 딸이 방문 틈 사이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도윤은 보지 못한 듯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 엄마가 집 비우고 공연 따라다니면 그게 정상으로 보이겠어?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극단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번엔 못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할까? 그날 이후 우리 집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도 입을 열지 않았고 도윤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회식이 잦아졌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짧은 문자 하나.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이 시간까지 뭐 했어요? 회사 일이야.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의 회사 행사에 따라갔습니다. 가족 동반 저녁 모임이었지요.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반듯한 정장 차림이었고 웃음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도윤은 동료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아, 제 아내입니다. 연극 쪽 일 하신다면서요? 누군가 묻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아,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 있는 사람. 그 말이 제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행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해봤자 또 싸움이겠지.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제 이야기 대신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었고 제 일정 대신 그의 일정을 맞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이 샤워를 하는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띵.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지점장 승진 결과 통보 탈락.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회식이 잦아진 이유, 짜증이 늘어난 이유, 저를 향한 날선 말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제 꿈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문자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넣을 줄은.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제 남편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휴대폰에 찍힌 지점장 승진 탈락이라는 문자 이후 집 안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매일 밤 식탁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행동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임원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라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는 넥타이를 세게 조이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거울 속 얼굴은 초조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발표 어떻게 됐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내더니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민수 씨 됐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아주 낮게. 됐다.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덧붙였습니다. 됐다. 후배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김대리가 됐다고. 나보다 4살 어린 놈이.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상무가 그러더라. 한 과장, 요즘 실적이 예전 같지 않네. 공개적으로.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다 들었어. 그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근이 더 늦어졌고 술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8시 뉴스가 끝날 무렵 현관문이 다시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래. 그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뭐요? 이번 달 말까지 정리한대. 인원 줄인다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나도 대상이야.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버텼는데 이렇게 잘나.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인사팀에서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 그래도 위로금은 준다네.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이 집 대출 아직 남았지? 네. 당신도 돈 벌 생각은 없어? 그 말이 또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공연 이야기 꺼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 왜 꺼내? 제가 일하겠다고 할 때.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집안 망친다. 그 말이 공기 중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 흔들어 놔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집중 못하게 만든 게 누구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그래. 내가 집에서 불안하게 구니까 내가 회사에서 제대로 못 버틴 거야.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서연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9살 아이의 눈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꿈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의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이혼 서류를 검색했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일까? 며칠 뒤 저는 도윤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예요. 그는 웃었습니다. 장난해? 아니요. 지금 나 힘들어서 이러는 거잖아. 힘들어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면 아내한테 기대하죠. 왜 밟아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 그 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해. 그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나 없이 어떻게 사나 보자.
그 말은 저주 같았습니다. 사인을 마친 뒤 그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후회하지 마.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 지퍼 소리가 집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달려나왔습니다. 아빠 가지 마. 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일 때문에 그래.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쿵.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가슴을 울립니다. 저는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11년 뒤 폭설 속 현관문 앞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만들 줄은. 저는 그날 통장 잔고가 43,000원이라는 사실을 보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행정 절차, 아이 학교 전학 문제, 친정, 부모님 걱정까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울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 후 저는 곧바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연극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곳이 지역 문화센터였습니다. 계약직 강사.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관장님은 아니고요. 아직은 계약직입니다. 처음 면접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 키우시죠? 오래 버틸 수 있겠어요? 그 질문이 참 아프더군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합니다. 서연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겉으로는요. 엄마, 나 전학 가는 거 괜찮아? 괜찮다고 말하는 그 아이의 표정이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도윤이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날짜는 들쑥날쑥했지만 그래도 통장에 찍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서연이 학원비를 냈고 가끔은 외식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번 달은 늦나 보다. 다음 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전원이 꺼져 있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양육비 입금이 안 됐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일부러? 세 번째 달 저는 학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이 학원비가 밀려 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고 27만 원. 그날 저는 결혼할 때 모아둔 적금을 깼습니다. 엄마, 나 학원 그만 다녀도 돼?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엄마 힘들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그날 밤 저는 욕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저는 집 보증금 일부를 빼서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원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겨두려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계약은 1년 단위였습니다. 재계약이 확정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관장님,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하고 밤에는 행사 기획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는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두운 시간, 저는 장갑을 끼고 사무실 복도를 닦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손이 얼어붙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번은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창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도망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서연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잠결에 말했습니다. 응. 아빠는 왜 안 와? 그 질문은 매번 제 숨을 멎게 했습니다. 아빠 일이 바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아빠 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웃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제 눈물을 모른 척 했습니다. 9살이던 아이는 어느새 눈치가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11년이 흘렀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저는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었고, 팀장이 되었고, 결국 관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양육비는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SNS를 열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얼굴. 한도윤.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 웃고 있는 얼굴.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 학원비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해일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일지 그 답을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저는 그날 11년 동안 쌓아둔 분노를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폭설이 그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길가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더미가 쌓여 있었고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해둔 국수집 주소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가는 거지? 미련 때문일까? 아니면 확인하고 싶은 진실 때문일까? 허름한 골목 안쪽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행복국수. 유리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안에서는 멸치 육수 냄새가 진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하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에서 고개를 든 사람. 한도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 장갑을 낀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지연? 그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사장에게 눈짓을 하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을 닦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손등의 화상 자국이 더 선명했습니다. 울퉁불퉁한 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은 왜 그래요?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끓는 육수 쏟았어. 작년에.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다른 데서 써주는 데가 없었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뭐죠? 그는 사진을 보고 굳었습니다. 그거 6년 전이야. 고급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와인 들고 웃고 있던 거.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투자했어.
지인이 IT 스타트업 한다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다 날렸어.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직금, 대출, 부모님 돈까지. 제 심장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사기였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안 보고 믿었어. 내가 잘 안다고 착각했지. 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 나가고, 투자 망하고, 카드값 밀리고, 한 달 만에 바닥이었어.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모든 게 무너졌어.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내가 떠난 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럼 왜 양육비는 안 보냈어?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망하든 말든 그건 당신 문제예요. 근데 딸 학원비는 왜 안 보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전화를 왜 안 받았어요? 문자 왜 씹었어요? 주방 안에서 사장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말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먹고 살기 바빴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딸은 굶어도 됐어요? 그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바닥이 울렸습니다. 미안해.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낼 돈이 없었어. 카드 정지되고 통장 압류되고 신용불량 직전이었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한 통 전화는 할 수 있었잖아요. 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비겁했어. 쪽팔렸어. 당신한테 실패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실패한 모습이 싫어서 딸을 포기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맞을까?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갚을게. 조금씩이라도.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끝날 일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 학원비 밀리고 새벽 청소 다니고 보증금 깨서 버텼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몰랐어. 몰랐죠. 알고 싶지도 않았겠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일주일만. 내 삶을 따라와요. 그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직접 봐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증명입니다. 그가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연민 속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문화센터 앞에서 봐요.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제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지연.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도망 안 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내일 그가 진짜로 올지. 그 대답이 우리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가장 힘든 하루를 골랐습니다. 새벽 4시 4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겨울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올까? 문화센터 앞에 도착한 건 4시 55분이었습니다. 5시 정각.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한도윤. 패딩을 여미고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네요. 약속은 지켜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세요. 말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7시 학부모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관장님, 이번 연극반 왜 선착순이에요? 우리 애는 왜 떨어졌죠? 정원이 제한돼 있어서. 제 남편이 시청에 근무하는 건 아시죠? 도윤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규정이요? 관장님 자리도 규정대로 올라간 건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긁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자. 도윤은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분명히 대신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시청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예산 30% 삭감. 저는 서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럼 봄 공연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조정해야죠. 도윤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공연 취소하는 겁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무대 대관료, 조명 장비, 출연진 계약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취소하면 아이들 얼마나 실망할까. 점심도 거른 채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항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왜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했냐? 관장님 책임 아니냐? 저는 한 통 한 통 받아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면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딸 서연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멈춰봤습니다. 등록금, 기숙사비, 보험료. 합계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서연이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계산서를 읽었습니다. 이걸 혼자.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닫았습니다. 업무 시간입니다. 저녁 7시.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기획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줄이고 무대를 간소화하고 후원사를 다시 설득해야 했습니다. 도윤은 아직도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안 가요? 끝날 때까지.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지연. 도윤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저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이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열이 있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걸 혼자 다 버틴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내가 따라와. 저는 눈을 떴습니다. 뭐요? 내 하루를.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이 아니라 책임 같은 것. 새벽 4시. 시장. 그는 말했습니다. 나도 보여줄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올까?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의 하루가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갈 줄은. 저는 그날 새벽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사람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제 그가 말했습니다. 새벽 4시. 시장. 저는 일부러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와 있을까?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 옆에 서서 두 손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숨이 하얗게 올라왔습니다. 늦지 않았네요. 잠을 못 잤어.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상인들 고함, 트럭 경적 소리, 얼음 깨지는 소리. 빨리 빼. 자리 비켜.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얼굴로 물건을 옮겼습니다. 쌀포대, 밀가루, 양파자루. 한 자루만 해도 20kg는 넘었습니다. 그가 들다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야, 뭐해? 떨어지면 내가 물어내. 상인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국수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칼질, 육수 끓이기, 설거지.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육수통 좀 잡아줘. 제가 손을 뻗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가 대신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목이 꺾였습니다. 손목 다친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러나 표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점심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탕. 그릇 하나가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사장이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몇 번째야? 이거 다 돈이야. 그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손목 아프면 그만둬. 다른 사람 써.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도윤이라면 버텼을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굴욕이었습니다. 엘리트 금융맨이던 그 사람이 식당 바닥에서 사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게 주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점심이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릴 때였습니다. 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게 내 하루야. 그는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붓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이렇게 힘든 줄. 그는 웃었습니다. 자존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난 그때 당신을 이렇게 몰랐어.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그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면박당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당신은 매일 이런 전쟁을 했더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보일까봐. 저녁 무렵 그는 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여전히 거칠게 말했습니다. 속도 올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속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자존심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지연. 네. 나 도망 안 갈게. 그의 말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서연.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나 다음 주에 잠깐 한국 들어가.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왜 갑자기? 보고 싶어서. 그 말이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들어온대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 다음 주. 차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구나. 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은 처음으로 한 공간에 서게 됩니다. 저는 그날 제 딸이 저보다 더 어른이 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공항 도착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서연이를 찾는 순간 제 심장은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9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20살을 넘긴 낯설 만큼 단단한 얼굴의 여자아이였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그 아이는 잠시 안겨 있다가 제 어깨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 한도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공항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말 걸지 마세요. 그 말이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부른 거야. 왜? 그 아이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또 속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울던 거 나 다 봤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울던 거. 차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 9살이었어. 근데 다 기억나. 그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캐리어를 거실 한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향해 똑바로 섰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꿈 왜 망쳤어요?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공연한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무시했어요? 도윤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땐 뭐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웃을까 봐요? 그 말이 정확히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 알고 있었구나.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그 한마디로 끝나요? 서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꿈이 밥 먹여줘. 내가 집안 망친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밤의 싸움 소리. 그 아이가 몰래 녹음했던 파일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문 뒤에 있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울고 있었고 아빠는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거실이 숨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나 그날 결심했어요.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 말에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서연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와서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너희를 버린 거 아니야. 버린 거예요. 단호한 말이 떨어졌습니다. 양육비 끊긴 날, 나 학교에서 창피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얘기할 때, 나 혼자 빠졌어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해달라고 엄마한테 말 못했어요. 엄마 더 울까봐. 도윤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비겁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선택한 거면 내가 말릴 수는 없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근데 조건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년. 뭐? 1년 지켜볼게요. 그 아이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관계가 이제 단순한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부모로서의 자격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래.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또 울리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또 상처 입히면 안 돼.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는 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걸. 그리고 그 1년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다시 사랑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1년 지켜볼게요. 서연의 그 한마디가 우리를 상담실로 끌고 갔습니다. 하얀 벽, 작은 소파, 가운데 낮은 테이블.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상담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두 분, 왜 다시 만나셨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사과를 받았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변했는지.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언어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꿈이 밥 먹여줘. 이 말 기억하십니까? 상담사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네. 그 말의 의미를 지금 다시 말해보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꿈은 가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이 다시 공기 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상담사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연 씨,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습니까? 싸우기 싫었습니다. 정확히는요?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하면 또 깨질까봐, 버림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상담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두려웠던 겁니다. 한 분은 체면을 잃을까봐, 한 분은 사랑을 잃을까봐.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상담사는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도윤 씨는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통제요? 배우자의 활동, 일정, 인간관계를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그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까? 묶어두려 했습니까? 상담사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저를 향했습니다. 지연 씨도 문제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저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어요. 그렇지만 11년 동안 분노를 키우며 상대를 악역으로만 고정해두지 않았습니까?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혼자 다 버텼어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요? 상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 앉아. 왜? 또 나만 참으라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늘 참았어. 공연 포기할 때도, 양육비 끊겼을 때도. 도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무너졌어. 그 말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어떤 취급받았는지 알아? 그걸 왜 나한테 화풀이해?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패턴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도망치는 건가?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지연.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 다시 들어갈 거야. 왜? 도망 안 가려고.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섰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권리는 있어. 근데 나도 설명할 기회는 있어.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모두 돌아오셨군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비난 없이, 핑계 없이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매주 상담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점점 자신의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해? 대신 같이 방법을 찾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 대신 나는 그때 상처받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상담이 끝나고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 네. 나 케이터링 사업 시작해보려고. 저는 멈췄습니다. 뭐요? 국수집 말고 제대로. 음식은 내가 책임지고 회계는 투명하게. 당신 행사부터 시작해볼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눈이 아니라 계획하는 눈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일까?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고 우리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제 차례라는 걸. 저는 두 번째 결혼식에서 반지 대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셨습니다. 그 나이에 또 결혼식을 해요? 조용히 살지 왜 그렇게 요란하게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공연장이었습니다. 객석은 30석 남짓. 무대 위에는 꽃 대신 조명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제 딸 서연이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서연입니다. 그 아이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의 재결합식이 아니라 재계약식입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도윤도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11년 전 제 꿈이 꺾였던 그 무대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 발로, 제 선택으로 서 있었습니다. 먼저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11년 전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의 꿈을 무시했고 딸의 마음을 외면했고 실패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사과하려고 섰습니다. 변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변하려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려고.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 당신을 존중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종이를 펼쳤습니다. 저도 말하겠습니다. 관객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뒤에는 설명하려는 노력 대신 미워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나를 지키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부부 재계약서.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항 낭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 존중 조항. 서로의 직업과 꿈을 이유 없이 제한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경제 투명성 조항.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공유하며 단독 결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 분노 유예 조항. 화가 날 경우 24시간 숙려 후 대화한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도윤이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사인, 함부로 안 할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읽고 하세요. 그는 끝까지 읽고 사인을 했습니다. 저도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박수가 울렸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예정되어 있던 지역 공연 투어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도윤이 말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일 도울게. 첫 공연 날 저는 분장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11년 만의 전국 순회 연출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막이 오르기 직전 무대 뒤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경쟁도 체면도 아닌 응원이었습니다.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번에는 저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이 떠난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다르죠? 그가 웃었습니다. 응. 이번엔 당신이 먼저야.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나를 지키면서 사랑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안 돌아보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아팠고, 부끄러웠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쳤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늦은 건 시간이 아니라 돌아보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도 무대 위에 섭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조용히 박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감사합니다.